그리고 자, 이제 계속 말을 좀 이어가 볼까요?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따님의 네, 논문 문제죠. 네. 네. 먼저 시작해 주실래요? 예. 김영학 변호사님. 예. 근데 저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어떤 의혹과 어떤 불만, 어떤 비판을 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어떤 과거의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저희 세대하고 지금 고등학생들 완전히 다릅니다.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논문 쓰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예. 상상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올해 작년 해가지고 1년 사이에 한 3통의 모르는 고등학생한테 메일을 받았는데요. 네. 아, 제가 뭐 이번에 이런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메일이 와요. 저 깜짝 놀라죠. 제가 대학원에서도 논문을 써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생이 논문을 쓰겠다라고 실제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와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생도 그냥 진짜 아이들이 이 심화학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방학 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논문을 쓴다라는 거를 일단은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네, 충분히 그래서 그럴 이제 가능성이 그 있습니다. 과거의 예. 시각으로 고등학생이 무슨 논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요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한 기여가 실제 있었느냐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이 논문을 이 그 조국 교수의 딸이 전부 다 논문을 썼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논문은 책임 교수가 엄연히 따로 있었어요. 의대 교수가 있어가지고 책임 교수로 저자로 참여를 했고요. 당국대 의대 교수. 그렇죠. 예. 6명 중에 1명으로 이 조국 교수의 딸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의 실험에 참여를 했고 네. 논문 여러 페이지 중에 한 뭐 5-6페이지 그러니까 실험을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실험을 지시를 해가지고 그 실험을 수행하고 그 실험을 평가해가지고 논문을 일부 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책임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완전히 막 가라로 했다, 뭐 아니면 막 허위로 했다, 막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 그 논문의 페이지 수가 6쪽이라면서요? 예,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예. 그래요. 이게 또 저 나중에 무슨 대학 입시할 때 쓰인 논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계속. 예. 의학과 관련된 논문이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뭐 생명과학과에 들어가는 데에 쓴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의전은 수시 들어가는 데다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입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입학 전형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전형인데요. 네. 네.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세계 그 조국 교수의 딸이 고대 생명과학과에 들어갔던 수시 전형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에요. 근데 이 전형은 1단계가 어학 40%하고 생활기록부 60%예요. 그리고 2단계가 성적하고 면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수시이긴 하지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고요. 네. 논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수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수시 전형은 과학연재 전형이 따로 있었어요. 조국 교수가 이 지원을 했던 그 수시 전형에는 이 해당 논문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뭐 문제 없는데. 대학원은요. 대학 잠깐 이거 대학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제가 요걸 이야기하니까 TV조선에서 어떤 조전혁 그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면접 볼 때 다 이 논문 쓴 거 물어보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그럴 수 있죠. 야, 예. 그래 그거 봐라. 그러면 만약에 논문을 쓸 때 꼼꼼하게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오히려 탄로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면 그 논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교수가 네네. 막 까다롭게 물어보는데 그게 바로 오히려 더 본인이 썼던 거를 증명하는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의대니까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 지금 입학 전형을 보게 되면 미트는 점수는 제출을 했는데 미트 점수가 반영이 되는 전형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이 부산대에서 평가하는 거는 기준이 있었어요. SCI급 논문 그리고 5년 이내의 논문인 거예요. 네네네. 대학 이후에 그리고 입학 지원을 할 때 5년 이내
그럼 고등학생 때 이 논문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안 됐다. 적용이 아예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대학교 입학할 때도 영향을 주지 않았고 대학원 진학할 때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평가 거죠. 항목이 없었던 평가 항목이 전형이다라고 없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뭐 면접 때나 이럴 때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면접이나 거죠. 이런 예. 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 뭐 영향이 있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러나 그 기재 한 번만 이 뭐 논문 썼다 요거 기재 하나로 뭐 당락을 결정한다거나 뭐 이걸로 부정 입학했다라고 평가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살았던 그 전형으로 해가지고 한영 외고 특목고 전형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떤 특목고도 얼마나 전형이 까다로워요. 해외에 거주했던 것만 입학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술과 면접 전형을 통해 가지고 수시라고 하는 그 한영 외고 전형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면접 뭐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다 합격했다 특목고 합격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 중에 하나가 뭐 시험을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입학을 계속 해왔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말씀하신 거고. 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2주 가량 인턴을 참여를 했잖아요. 예.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아까 그 논문에 아까 6페이지 정도에 가담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총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한 뭐 예를 최소한 들어서, 그게 예. 이제 보통 논문마다 소논문이냐 조금 뭐 네네네. 실험이 많으냐에 따른데 대략 평균. 사회과학은 논문 수가 많을 수 있는데 네. 그 공대나 이런 데는 실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 네. 결과하고 표하고 이런 걸로 되게 드신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짧은 논문은 12페이지인 경우도 있고 네. 많은 논문은 한 30페이지 넘어가는 논문도 있어요. 네네. 이게 네. 굉장히 좀 단어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 산화질소 합성요소 유전자의 다형성.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고등학교 때 이거를 논문을 썼다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 이거 무슨 뜻인 줄 알고 이 논문을 봐봐, 이게 썼냐. 정서를 갖고 이용하는 거야. 네. 내가 몰랐다. 내가 모르는 건데 고등학생이 이게 가능하냐. 이 정서. 그게 첫 번째예요. 예. 와, 조국 뭐 어디다 뭐 몇십억? 이 또 이 정서. 그리고 오, 자식이 뭐 저기 공부도 못했는데 장학금? 심지어는 뭐까지 돌았는 줄 아세요? 카카오톡에? 뭐예요? 조국 수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사법고시 떨어졌다.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가담을 했는데 뭐 아까 6페이지 정도의 뭐 이제 내용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의대 이 논문은 굉장히 좀 두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실험을 273개의 실험을 해야 되고 67시간이 되는 연구라고 발표가 이제 전문가의 입에서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2주를 참여를 해서 과연 이 친구가 논문에서 1번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교수들 다 제치고 과연 이 능력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예, 그 예. 부분에 공감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문의 뭐 책임저자, 교신저자, 제일저자, 뭐 공동저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논문에 기여한 만큼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그 점을 생각하면 6명 중에 연구자 중에 제1저자로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기여도가 높이 평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러나 이 결국에 논문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그 해당 논문을 주도한 교수가 평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이게 뭐 학교가 이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학회 제가 뭐 연구 간사나 이걸 지금 학회에 지금은 안 하는데 한 2년 정도 출판 간사를 1년인가 출판 간사 했고 그다음에 총무 간사를 뭐 2년인가 하고 아무튼 3년 동안 학회에서 간사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논문을 발표하고 이럴 때 교수들끼리 서로 이 실적을 올려주고 막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름만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따온 것만 돈을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따온 것만 인정을 해줘가지고 또 공동저자로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문제를 삼아야 되지만 아예 뭐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 올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를 뭐 허위다라고 보기엔 좀 참여를 어렵다고 보이고요.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목을 어떻게 이해하냐라고 하는데 제목을 전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제목은 그 교수가 정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 교수가 다 지도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쓴 거고. 네. 그러니까 제 그 박사학위 학생은- 논문도 결국에는 지도 교수님께서 정선태 교수님이 네. 다듬어 주시고 결정해 주셨어요. 음. 저게 제목 갖다 내고 이대로 내는 게 아니야 논문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도 교수의 도움과 또 지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가 절대 그 교수님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논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대 책임 교수가 있는 거고 의대 책임 교수가 이 연구를 전부 다 끌어가는 거고
그 조국 교수의 딸은 그냥 일부에 실험 정도 참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그래서 일부의 실험전도 참여하는데 왜 일본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다른 건 다 의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논문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나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일본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교수 이게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이걸 저는 연구한 이제 사람이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관행이라고 난 하는 게 이거는 난 이해 그러니까 못했어. 그만. 네, 이제 이거 이해 못했어. 제가 저는 이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답변하고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발언이 누구의 발언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A 의원은 야당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녀 사냥에 비유하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A 의원은 이날 어디 라디오 쇼에 출연해서 공직 후보라고 해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설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한다며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망신주기 청문회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거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신 말씀인가요? 들어보세요. 그러고 그는 그 A 의원은 이어서 이제는 어떤 후보가 올라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흔들어서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느냐는 식으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더 심해져서 후보에 대한 마녀 사냥, 후보 불태우기 수준까지 비화됐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 A 의원은 공직 후보자는 죄인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 후보의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누구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진태 아니에요, 김진태? 딩동댕. 김진태가 한 말이에요 김진태 지금? 의원이 2014년도 지난 정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굴 두고 아, 한 지난 얘기예요? 정권이에요. 누굴 두고? 글쎄 누굴 그때 아마 뭐 저 상품 주세요. 맞췄으니까. 네. 네, 자, 떡 드세요. 개떡을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떡 드세요. 이게 예. 2014년 6월 달이니까 이때 뭐 총리 낙마하고 그럴 때 하신 말씀인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아무튼 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진태 의원이 근데 2018년 8월 10일 며칠 전에 조국 수석을 중앙지검에 고발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가 좀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의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지난 국회에서 그러니까 19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새누리당 개정안을 보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덕성 검증 1차 관문, 2차 관문 능력 검증 이렇게 해서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라는 게 아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대표 그래요? 발의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거기서 나올 왜냐면은 줄 몰랐네요. 예, 예. 도덕성 검증이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청문회 할 때도 보니까 거의 오전 2시간을 그냥 뭐 패스트트랙 정쟁으로 다 쓰시더라고요. 후보 그냥 앉혀놓고. 요때가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 관련한 예. 인사청문회요. 그것까지는 네. 예,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면서 똑같은 소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예.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는 미국에서 유래한 건데 네. 우리나라에는 이게 길게 된 제도가 아니고 2000년도에 도입된 거예요. 네.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제 잠깐 보니까 후보자가 이제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사전에 정말 철저하고 확실하게 거의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나 검증. 그리고 그 검증하는 기관도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IRS 국세청 세무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그 기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매뉴얼화된 시스템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그 후보자들의 배경과 과거 문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검증을 한대요. 예. 그래서 1900년대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거의 없대요. 한 3명 정도 된대요. 1900년대 이후로. 그래서 그때 이제 매뉴얼화된 것들이 뭐냐면 개인과 가족에 대한 배경사항 61개항, 직업 및 교육적 배경에 관한 사항 61개항, 뭐 기타 해서 총 233개의 항목을 조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후보자 한 명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거의 1년간의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시간이 20일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나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의혹만 계속 제기하고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지. 낙마하고 이렇게 맞아요.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여당과 야당 뭐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이거는 이제 한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지난 정권에서 김진태 이게, 의원이 네. 했던 말을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우리 여당이 하고 예, 여당이 하고 왜냐면 있는 이게 니네 저번에 그랬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당해봐라 이런 소모전을 느낌이야. 왜 국민들이 이거를 아이고, 보면서 안 그래도 네. 힘드신데 아니, 왜 네. 이런 거를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냐고.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청문회 보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이랑 정책 검증을 나눠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권성동 의견 안을 따르고 싶어요, 진짜. 미국 청문회가 네. 엄청 까다롭고 엄청 잘 지켜져가지고 한 번도 뭐 거의 인사 낙마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그런가요? 그런 거 지킬 것 같아요? 안 아니죠. 지킵니까? 안 지키죠. 트럼프도 자기 원하는 사람 하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인사청문 제도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대통령의 인사권은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하거나 대통령이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가진 그 인사권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같이 하려면 같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게 미국 의회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을 정쟁의 빌미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나 조국 교수도 처음부터 의혹 제기를 조국 교수를 검증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라 조국 교수를 낙마시켜가지고 맞아요. 이 정권을 네. 이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요. 흔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아예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네. 뭔가 좀 제도가 확실하게 좀 네, 마련이 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바뀌어야 될 것 맞아요. 좀 같아요. 정말 문제가 바뀌어야 많은 것 차제는 같습니다.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를 뭐 떠나서라도 뭐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맞아, 그, 갈 때까지 가야 돼요. 네, 그 저기 네. 그 김진태 발언은 정말 압권이네요. 예, 제가 한번 방송에서 써먹겠습니다. 네. 1시간 반을 털었어요. 아, 와, 그래요. 한 오늘 주제로. 할만해. 그러니까. 예. 아, 그럼요. 근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은 무성하고 또 개중의 그렇죠. 의혹 중에는 뭐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의혹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범법 근처도 안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법을 위반하는 거 근처도 안 갔어요. 아직 드러난 건 자,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볼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논문 뭐 지적을 하잖아요. 음. 그때 당시에는 권력에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조국 교수님.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의대 교수한테 뭔가를 영향력이 미치거나 친분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개입한 바가 없어요. 그 아니, 그 친문관계는 당시는 부인 쪽에 있잖아요. 그 당시는 조국하고 친하다 이것만으로도 이랬을 아이고,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그 의대 교수가 조국 교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막 그래갖고 그거 안 하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동생 문제, 이 문제 뭐 이렇게 소송 제기하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동생이 한 거잖아요. 거기에 조국 교수 관여했던 거 있으세요? 아, 있으셨는다. 네.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국 교수가 그 사모펀드를 뭐 직접 뭐 운영했다거나 뭐 영향을 미쳤다 나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위장파원. 위장파원. 뭐 위장파원에 조국 교수가 위장파원 해라고 했다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장학금과 관련되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전부 다 조국 교수가 관여했다라는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혹만 부풀리고 있으니까 네. 너무 화난다. 네네. 가족들만 뭐 건들고. 그러니까 빨리 청문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빨리 열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봐야지. 절대 그렇게 안 해줄 겁니다. 아, 그렇게 안 합니까? 아, 절대 그렇게 안 추석 해줘요. 전에 할 거라고 봅니까? 아, 저는 뭐 저기 네. 아니 근데 20일 동안 안 하면은 네. 그 그냥 대통령이 자동으로 임명입니까?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20일 동안 최대한 끌어가지고 네. 만시창이로 만들어 놓겠다.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탈탈 털어보겠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니 그럼 조국 수석이 다 옳단 얘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 기준은 그래요. 범법이 있는지 네. 네. 범법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는지 전 이걸 보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나와야죠. 맞아요. 그게 법법 중요한 나온 게 거가. 없어요. 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맞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아직은 있는 거지. 네. 범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온갖 의혹들이 나오는데 의혹만 나옵니다. 네. 의혹은 청문회에서 상대편의 이야기 듣고 판단하겠다는 게 제 네. 입장이고 맞아요. 또 지금 자꾸 조국 후보자가 아닌 뭐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얘기만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일들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떤 네트워킹이 돼 있는지 그렇죠. 관여가 돼 있는지 설명이 안 돼. 맞아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면 지들이 잔뜩 의혹 어이가 제기해놓고 없어, 어이가 없어요. 의혹 제기해놓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그걸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 나오고 설명을 있어요. 드릴 테니까 빨리 청문회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조국 교수가 뭐 진짜 모든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 국민들 불편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조금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것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조국 교수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비전, 지금까지 전문성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그래서 오늘 그런 정책을 것들을 냈어. 오늘 정책을 조국 교수가 그러니까 발표했어요. 아침에 네,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도리어 네. 아니 지금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물타기 하려고 국면 전환하려고 이 정책을 내놓은 거냐 이러고 있어. 아니 이거 관심을 안 가져. 무슨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무슨 성인을 뽑습니까? 예수 공작 그 다음에 성인을 뽑아요? 그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조국 교수 딸이 무슨 논문 썼는지 뭐 장학금을 이게 아니잖아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 할 것인지 그리고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어떤 법안이 바뀌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뭘 정말 달라진 것으로 느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데 자꾸만 신상 캐고 가족들 문제 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가족 청문회인지 뭐 사돈의 팔촌 청문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청문회에서 진짜 파헤칩시다. 파헤치시더라도. 예. 그 저 만약에 진짜 그 뭐 딸의 의혹을 캐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해야 될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트럼프. 트럼프는 이방카 얼마나 지금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된다고 딸이 뭐 무슨 아버지 사무실 근처라도 오겠어요? 네. 뭐 인사청문회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예. 또 하나 가겠죠, 예. 아침에 제가 새벽에 오늘 새벽에 빡친 거 3시에 빡친 거 뭔데요? 동아일보 채널A인가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라고 하면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뭔가 봤는데 네네. 6원 갚으면서 6원 갚고 12억 투자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뽑더라고요. 6억 갚고 12억 6원 갚고. 6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예. 조국 교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면 이제 채무가 있으면 채무도 상속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 교수 가족이 한정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분이서 24원을 나눠가지고 6원을 이제 갚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원만 갚으면서 투자는 12억 했다 사모펀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변호사 아니더라도 다 알아. 우리 할머니도 알았어. 근데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을 한정 승인했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빼버리고 그냥 그야말로 뭐 도적지 회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6원 갚았다. 이렇게 이건 너무나 한 이런 프레임이다.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 제목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데 예. 단독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너무 화나요. 독단입니다. 독단. 저 진짜 네, 독단. 독단이에요. 네. 진짜 와.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조국 수석이 그 민정수석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교체가 됐어. 그럼 뭐 합니까? 복직 신청 안 하면은 서울대 교수직을 잃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지. 그리고 한 달이 다 돼서 월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월급을 받았다는 거야. 왜요 그게? 월급 받아야 월급도 되는 다 거 받지도 않아요. 그 날짜로 방학 계산해서 받는. 중에 방학 중에 방학이라. 그 월급 왜 받았냐? 예. 아,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대학 방학 때 정 교수님들 월급 받으면 안 되겠네.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모든 선생님들 다 그렇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받지 마셔야지. 응? 그러니까 규정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85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날일 계산해서 지급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거 하는 건데 막 850 얼마를 다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방학 때 교수님들은 연구하시는 게 일 아니에요? 그렇지. 저 또 다른 일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네. 그 연구를- 에리카 김님이 진짜 제대로 말씀해 주셨네요. 자한당 의원들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매달 1,000만 원씩 넘게 받아가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갑자기 되면 사투리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흥분했어요 약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아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청문회 나오기 전까지. 네. 저희가 정치부심에서도 아마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신청식품의 공주밤 율피 조청. 조청 가시죠. 조청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네네. 율피 조청은 말 그대로 조청의 공주 특산물인 공주 알밤에 속살뿐 아니라 몸에 좋은 밤 껍질까지 들어간 조청입니다. 아, 밤으로 만든 조청이군요. 그렇습니다. 밤 처음 껍질. 봤어요. 밤 네. 껍질. 자, 설탕 제로. 설탕 제로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오직 맵쌀과 엿기름으로만 만든 정통 가마솥 방식의 달콤한 조청에 공주 보니밤, 속 껍질째 먹는 밤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네. 군것질이 아닌 달콤한 보약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달콤함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지나친 달콤함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는 달콤함이 아니라 설탕이죠. 네. 설탕은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순히 충치와 비만뿐 아니라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를 높여서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뇌졸중, 당뇨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설탕 제로의 달콤함 이제 심청식품의 공주밤 율피조청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청에 밤 알갱이가 가득해서 단순한 달콤함이 아니라 밤 알갱이의 고소함이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그렇습니다. 율피 밤 껍질에 탄닌 성분은요 항산화 효과가 매우 높아서 몸에도 신기하다. 좋습니다. 예. 혹시 떫은 거 아니냐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떡에 찍어 먹어도 좋고 설탕 가득한 잼 대신 토스트나 바게트에 발라 먹어도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탕, 멸치조림. 아 여기도 좋아요. 매일 한 숟가락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소화와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약에 중독되지 마시고 율피조청으로 달콤하게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이 자, 어떻게 되죠? 율피조청 예. 한 병 네. 15,900원, 15,900원. 세 병 선물 세트 39,900원. 네. 아이고 선물 세트가 훨씬 저렴하네요. 아, 또 추석이잖아요. 네. 선물 세트가 또 많이 이제 선물이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예, 자, 아유. 김남욱 변호사님 출발 한번 해보실까요? 예. 야, 입에 야 조총 좀 떼. 조청. 수염인 줄 알았다. 예. 예. 가시죠. 아 오늘 상품은 저는 진짜 맞춤형 상품이라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아니, 이게- 시작의 멘트 좋네요. 아니, 예. 송편 모지 송편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예. 그냥 먹으면 또 심심해요. 맞아요. 그런데 조청에 딱 이렇게 탁 찍어 먹으니까 음. 요거 먹을 때 송편 먹을 때 이 음. 안에 있는 그 담백함과 조청의 달콤함이 그냥 아주 그냥 입속에서 확 터져가지고 최고다. 개떡에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떡 먹을 때 조청과 또 다른 용도의 조청 조금씩 달라요. 물 좀 마셔. 부빈이나. 이게 아마 조청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음. 완전히 연해가지고 그냥 물처럼 두루룩 흘러내리는 조청이 있는가 하면 요것처럼 이렇게 그냥 걸쭉한, 쫀득쫀득한 걸쭉한. 걸쭉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율피 조청이 해가지고 아주 걸쭉하게 해가지고 떡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유, 저는 그래요. 요거 떡뿐만 아니라 그거 보십시오. 꿀 대신 뭐 다른 것 대신 드셔도 너무 좋을 것 야,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찰진 거 보십시오.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는 이게 예. 개떡이랑 이 조청이랑 궁합이 정말 개떡. 최고네요. 네. 너무 개떡이랑 맛있습니다. 정말 궁합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게 약간 개떡이 약간 그 쌉싸름한 맛을 이게 맞아요. 아, 이 밤꿀, 이 조청이 밤 조청이 싹 감싸주면서 정말 이 혀를 휙 감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예. 정말 예. 맛있어요. 아유, 제가 요 조청을 보다가 네네. 한번 조청을 만들어 볼까. 저기요. 속에 조청 매달려 있어요. 지금. 어디요? 여기. 피디님도 여기 조청이 달려 있어. 조청을 달고 있어. 그래서 이 조청이 너무 끈적끈적해요. 이 맛이 있네. 예. 차를 몰고 가면 마포에 도착했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 조청이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조청은 놀이도 가능합니다. 야, 저 놀이도 가능합니다. 수염놀이. 있으세요? 아, 근데 진짜 개떡 맛있다. 네. 전 개떡이 제일 맛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네. 참 이런 떡 먹어본 지가 언젠가 싶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 맞아. 자주 먹고 엄마가 저거 후라이팬에도 거주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예. 옛날 아내가 너무 옛날이다. 안 해주시나요? 아, 저희 아내는 뭐 그런 얄짤없습니까? 집안 얘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참 편해요. 왜요? 왜냐면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당뇨 때문에 안 된다. 아, 고기도 당뇨에 안 좋네요. 다 안 좋아. 다 안 좋아. 네. 장난 아니다. 괜찮은 면면. 네, 그래요. 당뇨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여보, 나 잡곡밥 먹으면 안 돼. 당뇨 때문에 안 돼. 잡곡밥은 왜 당뇨 때문에 안 돼? 그냥 안 돼. 먹지 마. 예.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기 와서 드시는데 뭘? 저는 직업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직업. 또. 네. 예. 직업 식사죠. 여러분들한테 많이 팔기 위해서 네네. 제 몸을 불살라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예. 더 불살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고유정 넘어갈까요?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예, 빨리 고유정 고유정 얘기 한번 하나 합시다. 마무리하고. 고유정. 예. 고유정 사건은 이거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에 또 쉽지가 않다. 증거가 없어서 뭐 일단 이런 말도 살인죄가 있어요. 성립되려면은 예. 시신이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예. 본인이 이제 살인을 했다. 이게 인정은 했지만은 네. 근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네. 이건 좀 이제 제약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본인의 자백이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많지요. 그래서 뭐 살인죄 인정에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고유정 변호인이 첫 번째 변론을 이제 했을 때 이 우발적 범행이었다. 계획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당했다. 네네. 그리고 당시에도 성폭행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당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에 있어서 약간 좀 여성의 편을 더 여론을 끌어가려면 결국 마지막 프레임은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사실 예. 변호사들도 소송을 하면서 프레임 싸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론도 프레임 싸움을 하지만 변호사들도 사건을 보면은 프레임을 딱 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사건에서는 다만 좀 그 변호인이 조금 무리한 프레임을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리하다? 객관적인 예. 증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단지 그 남성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발언인 거죠. 네네. 그런 뭐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뭐 더 심한 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다라는 거는 정말로 어떤 남녀 관계로 몰아가려는 그런 프레임을 딱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만약에 아닌 것 증거가 같은데. 있다면 근데 저는 그거예요. 정말로 고유정 씨가 정말 그 성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정당 방위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저는 정당 방위는 성립하지만 과잉 방위가 될 것이다라는 저는 의견인데요. 그게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 아니죠. 보니까 나온 일방의 건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일방의 주장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그 성폭행을 방어를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증거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네. 뭔가 그 고유정 씨한테 그 성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멍이 들었다던가 어떤 상처라던가 과학 수사를 하시잖아요. 네. 아무리 현장을 지웠어도 과학 수사 결과 나온 증거들이 혈흔이 천장까지 튀어 있었다. 아이고. 그 천장까지 튀었다는 거는 그 남성분이 아이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카레를 먹고 기절을 했잖아요. 그 네, 졸피뎀. 칼을 먹고 졸피 이렇게 혈액에서 졸피뎀이죠. 졸피뎀 예.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됐다. 네네. 그리고 그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 핏자국을 보면 네. 도망가다가 튄 핏자국이래요. 아, 그 핏자국의 그러면은 형태가. 의식이 그래서 있었던 남성분이 거예요? 오히려 도망을 가다가 아. 더 칼에 맞으신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에서 예. 이게 그렇게 된 그 거예요. 아무리 고유정이 그 현장을 청소하고 치워도 혈흔 남습니까? 루미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혈흔이 어떻게 튀었는지 이런 것들을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흔적이 튄 이 방향이나 이런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공격을 어떤 상황에서 됐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지금 수사학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고유정이 이야기한 부분은 경동맥을 칼로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아이고, 하고 세상에. 있는데 예. 만약에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뭐 급소를 찌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폭행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막 방어하는 상황에서 막 여러 군데로 뭔가 이렇게 막 혈흔이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기 막 락스를 청소해도 다 안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격당한 어떤 상처라든가 남아 있는 여론 뭐 루미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런 어떤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카레에다가 졸피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그거는 뭐 지금 변호인이 막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청소용 도구 뭐 이런 것들도 범행 있고 도구들을 범행 도구를 며칠 준비를 한 준비를 거예요. 하셨죠. 그 다음에 왜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을 사냐 이거예요. 거기 펜션에 놀러 가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검색어를 검색했다라고 하는데 검색어에 뼈 무게를 검색했다라고 하는데 뼈 무게를 뼈 해장 뭐 남자 부식 몸보신 시켜주려고 뼈 해장국 뭐 요거 하려고 검색했다는데 무슨 뼈 해장국 하는데 뼈 무게를 검색을 해요. 만약에 제 요리를 한다고 하면 뼈 해장국 만드는 법, 네. 맛있게 요리하는 법 이런 걸 검색해야죠. 아니 검색해도 소뼈 무게를 검색해야지. 말이 안 뼈 되죠. 무게를 검색하는 게 말이 그 다음에 저기 뼈해장국은 돼지뼈입니다. 아니 그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게 동네 우거지에 소뼈 넣는 데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창성욱이라고 있습니다. 아, 니코틴 예, 그 예. 니코틴 사망이라는 걸 또 검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남편이 이거 담배를 피니까 니코틴에 의해 가지고 죽을까봐 걱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무리수다. 만약에 니코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뭐 걱정이 됐다. 그럼 뭘 검색하시겠어요, 여러분? 금연 네. 시키는 방법 이런 거 보지 왜 니코틴 사망을 보냐고요. 근데도 이렇게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게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즘 그 변호사분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세요? 예, 전 들었어요. 친한 분이세요? 친한 분은 아니고 예, 예. 제가 아시는 분이 그분이 변호사 되기 전에 예. 어떤 기획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으시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네. 변호인들은 왜 흉악범을 변론하는가.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4가지 종류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호인의 종류가.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억울한 피고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누명을 쓴 피고인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인권 변호사님들이 관여하는 부분인데 무죄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 사건에 관여를 하시죠. 유명하신 박준영 변호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나 삼리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같은 것들을 재심을 하셔서 무죄를 이끌어내신 분들이죠. 그분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하고 네. 친한 고상만 선생이라고 인권운동가. 네. 그분 말씀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10년 동안 한결같은 주장을 펼치면 그 사람 말은 믿는데요. 믿음이 간대. 그거 어떻게 10년 동안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안 죽였어. 네. 근데 죽였다고 판단받아서 감옥에 갔더라도 10년 동안 난 아버지 안 죽였다라고 한다면 와. 이 사람 이야기는 한번 들을만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시구나. 그 박준영 변호사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1994년도에 박한상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부모님 모르는데 살해 사건이죠? 맞아요. 도박빚에 예, 예. 빠져가지고 친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그 범행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전 환경처 장관이었던 황산성 변호사님이 그분을 변호를 처음 맡으셨었나 봐요. 옛날에 기억납니다. 네, 황산성 근데 그 변호사. 맡으신 예. 이유가 뭐였냐면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져서 잘못을 뉘우치게 한 뒤에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었다.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범행을 부인해서 더는 변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고 사임계를 제출하신 거예요. 이런 변호인의 유행이 있을 수 있고 네네네. 세 번째 유형은 뭐 유명해지려고 아니면 뭐 억대 수임료를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고유정 변호사님이 어떤 변호인이 유형인지는 저는 뭐 제가 뭐 그 모르죠. 변호사님이 예. 아니니까 모르지만요. 아무튼 저는 이 소송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 고유정의 변호인은 아마 그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언론 플레이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고유정의 변호인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할수 진짜 있어요. 예.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 게 네네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이 변호사하고 이걸 떠나서 이게 도리상 그게 해야 되는 일인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어도 의견서로 전달하면 돼요. 그때는 방청석에 유가족들도 와가지고 방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법정에서 막 말로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날 재판부가 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지를 했냐면 너무 길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무리하게.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그러지 말라고 모두 변론이다. 모두 변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향후에 어떻게 입증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최후 변론하듯이 모든 거기 증거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최후 변론하듯이 이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을 2번 이렇게 진짜 부관 참시하는 지금 유가족들은 이 피해자의 시신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장례도 지금 치르기 어려운 그런 어떤 힘든 상황인데 시신이 그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말을 못한다고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걸 법정에서 막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한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초기부터 그래야 되는데 이게 최근 개발한 논리 같아. 최근에. 이제 고유정은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주장은 조심스럽게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밝히고 나머지는 의견서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들도 분노하게 하고 네네. 유가족은 얼마나 그때 분노하셨을지.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아들도 사실 이 범죄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됐어요. 몇 달 전에. 네, 몇 달 전에. 네. 근데 아들도 전처하고 전처, 그러니까 네. 그 재혼한 남편의 그렇죠. 전처와 사이에 난 아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그 부분도 이제 뭐 기록에 따라서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 경찰서에서 이제 사건을 이제 아니요, 그건 청주 경찰서입니다.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남편 얘기한 사건은 거예요. 제주도, 그러니까 아들은 그러니까 청주. 남편 살해 사건에서 제주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연관 관계, 그러니까 뭐
고유종의 부모님이 뭐 제주도에서 유력 뭐 그 유명한 렌터카의 사장, 아버지가 사장이다. 그래서 뭐 재력으로 인해서 약간 좀 인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처음에 소방원이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도 누락시키고 뭐 그런 또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건 아니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사진을 찍는데 네. 현장 사진을 소방관들도 공용폰으로 찍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사진은 소방관들도 찍지만 경찰은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도 촬영하고 100여 장 이상 촬영을 해가지고 남겼나요? 예, 남겨 증거 그때 당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 경찰에서 소방서에 그 사진 삭제된 사진을 요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의혹을 하는데 제기했었죠.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맞지만 그런데 또 경찰 입장에서는 그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도 많이 사진을 보관하고 현장 사진을 보관하고 있지만 네. 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놓치지 그쵸. 못한 것들을 찍었을 수가 소방관들이 찍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도착했으니까. 그것을 예.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경찰이 가지고 안 찍은 건 아니다. 현장 사진을 막 버려버린 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잔인한 사건은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고유정이 얘기 들어보니까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했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요. 어이구야.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욕하는 것도 싫었다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고유정 씨가 난 저 정신 이상자다. 응? 나 저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실제로 그 짓을 한 거 보면은 제정신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나오면은 그 어떻게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범죄 심리학자분이나 그 정신과 의사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인터뷰에서.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 주장을 하려면요, 그 전제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전제가 되어야지 그 주장이. 그게 아니라 정신감정 의뢰를 안 합니까? 그러면? 정신 감정을 하고 이제 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겠죠. 아 변호인이 주장을. 근데 요즘 법정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판사가 정신감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건바이 건입니까? 네. 예. 그 법률가들 얘기는 네. 이거는 사형은 물론이고 무기징역도 어렵다. 뭐 징역 8년, 그러니까요. 뭐 징역 8년도 나올 수 있다. 왜 징역 8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 관계를 네. 강제로 남편이 맺으려 했다. 이게 만약에 부분적으로라도 인용이 되면은 저 고유정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닌가요? 저는 전혀 아니, 그 아니라고. 보도를 해야지 그러면은 방금 와서 보도를.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살해를 한 거고 살해의 고의가 아니라 예. 방해를 하다가 그 성폭행을 막으려고 했으니까 뭐 과잉방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아니면은 뭐 상해치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만약 그러려고 한다면 고유정이 말하는 이 우발적 범행과 성폭행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있지만 범행 이후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성폭행을 당하려고 했다고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를 해야죠. 즉각 신고를 하거나 그러네요. 정말 경황이 없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신고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경찰이 전화를 했을 때는 아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을 적극적으로 막 속이는 그 남편의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문자를 보낸 것처럼 해갖고 속이고 그거를 또 경찰한테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혼 소송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혼 후에 거의 2년 만에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만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제 범행을 계획했던 것인데. 그 고유정은 또 재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재혼한 전 아내가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 남편이 갑자기 성관계를 하려 한다. 그러면 이거 뭐 굳이 자기가 좀 자력으로 할 거 없이 경찰에 고소하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펜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펜션으로 고유정이 이제 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차로 갔잖아요. 한 차로 가네. 그것까지는 네. 모르겠는데. 마트 앞에서 한 차로 갔어요. 예, 저는 이제 그 피해자 동생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보통 성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가족분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연락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루 안 돼서 실종 신고를 하신 거래요. 근데 그 다 큰 성인이 하루 연락 안 된다고 실종 신고하는 것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동생분이 왜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형이 이제 이런 양육권 소송이나 면접 교섭권 때문에 소송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됐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고유정이 갑자기 카톡에서 다정한 문자를 쓰고 물결 무늬를 쓰고 이모티콘을 쓰는데 너무 좀 이상하다. 이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 펜션으로 오라고 한다. 이 뭔가 그런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다라고 동생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거 혹시 고유정이 형이랑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생각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한테.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럴 일은 없다. 내가 아들 때문에 만나는 거지. 아들만 아니면 연락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생은 하루 연락이 안 되니까 이상했던 바로 거예요. 그리고 그래, 왜 연락이 안 되라고 카톡을 보내봤는데 신고를 했군요. 카톡이 왔대요. 근데 원래 형이 보내던 카톡과 전혀 다르게 형은 원래 주어와 뭐 목적어 수로를 다 이렇게 문자에 쓰는 사람인데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뭐 주어와 목적어가 빠진 뭐 그런 게 아이고. 딱딱 뭔가 왔나 봐요. 이상하게.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유정이 그거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바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가는 차 안에서 그 남성의 목소리가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어요. 네. 아들 보러 간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맞아요. 이렇게 가는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와 정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죽으러 간 거였는데. 더더욱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아들을 못 보고 있다가 아들을 보러 가는 그렇게 행복한 순간에서 그러니까요. 그 싫어하는 그것도 정말 싫어하는 고유정하고 성관계를 뭐 하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상상할 수 한마디로 없는 말도 안 터무니없는 되는 얘기야. 그게 저는 무슨 진짜 그리고 혹시 결혼 생활 중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 부부간의 관계는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네. 들어가게 보기 전에는. 근데 어떤 주장을 하면 고유정이 또 부부 생활 중에서도 그런 남편이 과도하고 뭐 그런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할 건가 봐요 앞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 증거가 없는 주장인 것이고요. 오히려 그 동생분 말로는 오히려 형이 고유정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한테 뭔가 명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물어보면은 그 고유정 씨가 좀 이중적인 성격이어서 이렇게 좀 폭행을 했나 봐요. 그러면 왜 형은 그렇게 맞고 있냐라고 동생이 뭐라고 했더니 그 형이 어떻게 여자를 때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 오히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바보같이 순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요. 그 형이 먼저. 근데 이제 아이 양육권도 그래서 아이 양육권 문제도 있어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된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이혼 소송 기록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그것들도 아마 이제 객관적으로 다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레임을 씌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성범죄 프레임을 씌울 줄은 저는 그러니까 성범죄 정당방위 씌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들은 얼마나 황망하고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이거는 말이죠 전체 여자분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예. 고유정이 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계획을 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고유정은 체포될 때부터 맞아요. 팔을 다쳤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팔을 다친 게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는데 저항하다가 다친 상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증거 보전 신청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수사를 받는데 경찰 단계에서 체포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거는 막 뭐 1, 2년 차 된 변호사들도 증거 보존해야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건 찾아서 알아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팩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그런 강한 추정이 들어요. 이거를 일반인이 변호인도 생각이 어려운데 일반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한다? 그러면서 막 체포돼가지고 막 경황이 없는데 이거부터 빨리 해달라고. 이거는 진짜 저는 처음부터 핑계를 만든 거 그게 아닌가 초동수사 생각이 때 들어요. 그게 초동수사가 잘 안 됐던 게 고유정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CC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자를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당했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여줬대요. 근데 그 문자가 고유정이 조작한 문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남편분이 고유정한테 뭐 미안하다 성폭행해서 미안하다 뭐 그런 식의 문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보낸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경찰을 초동 수사를 흔들어 버린 거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저는 이 소송 이제 처음 재판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는 사건인데 가야죠.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죠. 고유정 씨 변호인은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그러니까요. 자극적으로 프레임을 씌울 건데 네네. 저는 여기서 이제 동생분과 피해자 대리인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을 씌우면 객관적인 증거를 대면서 그 프레임을 계속 지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치지 고통스러운 않고 과정이라도. 그렇죠. 거기에 그냥 분노만 하고 막 그게 그냥 터질 것이 분노만 이제 당하고만 있을 것이 이게 아니라 그게 오면은 하나하나. 그 예. 고유정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들을 그렇습니다. 다 복사를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서면들을 보고 검토하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시면서 주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이제 네. 변론해 주신 변호사분의 역할이 중요하시겠네요. 변호사분이랑 그 소송을 아마 동생분이 의뢰인 쪽에서는 많이 쪽에서.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유정 사건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아, 그 예, 저기 예. 고유정 변호인은 뭐 그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지. 그 당연하죠.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왜 변호를 맡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뭔 변호사인지. 변호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맡을 예. 수는 있다고 원래 그럴 때는 변호인의 역할이 또 예. 피고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피고인의 아. 제일 좋은 이익,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계속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네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것도 맞아요. 변호인의 아, 이건 근데 유죄 제가 인정해야 봤을 된다. 때는 예, 예. 그 고유정이 자신이 그 만든 시나리오대로 변호사가 변호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고 그 변호인 몇 명 그만뒀잖아요. 5명 중에 4명이 아.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고유정이 왜 결국 그 사람들하고 결별했냐면은 내 말대로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그럴 수 추정을 있겠네요. 해봅니다. 네. 아, 예. 내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은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내 말은 내 말 안 들어줬기 때문에 다 떠난 거다. 그렇지. 아니, 자기 시나리오대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처음에 진술한 것도 그쵸, 있고. 그쵸, 그쵸. 근데 저기 이 5명의 변호사 중에 4명은 이 진실대로 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지금 남아 있는 분이 뭐 고유정의 말을 듣고 뭐 허위 진술을 뭐 사실인 양 뭘 메이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네네. 아니지만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이야기랑 우리 또 요즘 가장 핫했던 범죄죠. 예. 고유정 씨 사건까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어떠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또 수재민 변호사님. 아, 저는 저도 여기 와서 조국 수석에 대한 의혹도 또 새로 알게 되고 또 새로 풀리기도 하고 그랬고요. 네네. 앞으로 저는 조국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남욱 변호사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뭐 저도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 친분도 있고 뭐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네네. 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국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봐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신임하는 분이고 또 조국 교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임한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댓글창에 제 김남국 TV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인트로만 해놨는데 아 만들었군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예. 제가 제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넙떡하고 크고 못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그거 처음 인트로에서 멈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조금 종편에 그런 데 많이 나가니까 블로그나 막 이런 데다가 유튜브에 악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개 악플을 주말에 삭제했는데 또 막 악플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삭제하지 마세요. 국남 김 TV로 예, 해야지 예. 검색을 안 하고 들어오거든요. 아니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김남욱 변호사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이게 유튜브는 이게 특정이 안 되잖아요, 신원이. 근데 이제 포털 사이트나 각 방송사 사이트는 이게 특정이 돼요. 그러니까 TV조선 사이트에 나오는 댓글들이 그냥 싸그리 한번 모아가지고 제가 재밌겠네요. 예, 한번 가져오시죠. 한 우리 5,000명. 각자 앞을 100개씩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읽읍시다. 예, 어떻게 되는지 괜찮겠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아유, 피아 지방법원 예. 예. 마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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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김